오늘 일단 시장은 1.2%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시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상단부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 한 1%대로 밀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할 수가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약간 덜 빠지고 있죠. 0.3% 빠지고 있는데 왜 코스닥이 이렇게 덜 빠지나라고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원래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큰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최근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수가 올라온 이유가 뭐냐 하면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려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수만 끌어올려 놓은 거죠.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호재가 있어서도 아니고 악재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기대감 하나만으로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그냥 끌고 올라가도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박스권 상단부를 뚫는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뚫으려면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뚫는다는 말 표현 자체가 뭔가 쉽게 그냥 지나가는 느낌은 아니죠. 뚫는다라는 것은 뭔가 인파를 뚫고 들어간다라는 것도 인파 속을 헤집고 내가 비집고 들어갈 힘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뭐 비닐 랩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겁니다. 뭔가 뾰족한 걸로 뚫어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2,500포인트 언저리를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사실상 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증시의 기대감, 예상, 뭔가 시장이 조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연말쯤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기대감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과 망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뚫을 만한 호재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기업의 실적이 반토막 또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주말 동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부분 적자가 나오고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는 조 단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재고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고 팔리질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는 말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될수록 부동산 리스크와 금융 리스크가 동시에 취약해져 가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 금리를 나중에 뭐 연말이 되었든 또는 빠르게 되어서 연말 또는 느려서는 뭐 내년 한 초중순에 내린다고 한들 그 1년 동안에 버티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기보다는 고금리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주식 공부를 좀 했어요, 경제 공부를 했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고금리가 약 1년 정도 유지가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을 말씀해달라고 하면 아마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고금리는 안 좋은 내용들이 점점 예고가 되어 있고 예견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은 안 좋은 내용들인데 시장은 자꾸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동상이몽이다.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경제를 바라보았을 때 큰 경제와 시스템을 바라보면은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반가울까 아니면 반갑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요, 반갑죠. 왜냐하면 연준이라고 하는 이 기관은요, 주가를 방어해주는 수호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통화 정책을 만들어내고 안정화를 시키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져내려갔을 때 이때 화폐 가치가 뭔가 치솟아 올라가게 되면서 뭔가는 약간 인플레이션도 발생이 될 수 있고 뭔가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 안정과 통화 안정 정책으로서 화폐를 엄청나게 풀어버리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펴서 금리 인하를 해주구나. 주가가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걱정이 되고 화폐 가치가 너무 폭락을 해서 바닥을 기어다니니까 다시 금리 인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현상을 보면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연준은 지금 목표는 물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가와 통화정책 안정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인 거죠. 근데 그 문제는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미국만 잘 살면 된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반가운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의 경제 성장이 지금 다시 또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중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는 거의 붕괴 직전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소비가 다시 성장하면 예전처럼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로 중국이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헝다그룹이 무너지면서부터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인프라 시장 그리고 금융 시스템들이 붕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제가 보기엔 지금 중국이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사람들은 기대감이 생겨나가고 있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고 있고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같은 현상을 보면서 같은 지표를 보면서 저기 미국과 중국과 한국, 우리 자본가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때 단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요. 기대감으로 올라올 때 우리 개인들이 하는 생각이 뭐죠? 어제 살 걸입니다. 어제 살 걸 저 문현진 말 안 듣고 내가 샀으면 수익이 얼마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보고 나니까 어제 살 거리라고 하는 간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간을 다시 돌려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돌려놨다고 하더라도 저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도 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 저 자리는 지금 봐도 저는 사야 될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그게 꾸역꾸역 그런 상태로 올라왔을 뿐인 거죠. 꾸역꾸역 올라올 때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개인들은 어제 살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런 TV 방송에서 하는 전망들을 보면서 어제 샀어야 됐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 붙고 있고 그리고 수급의 함정. 항상 뒷북친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나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오늘부터 팔면은 여러분들은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급을 보고 마지막에 따라 붙는 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 한번 해볼 때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사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본다면 저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방송에서도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제가 방송을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지만은 전부 다 간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할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을 것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고 와가지고 자꾸 사고 싶을 거고 또는 내 종목을 팔고 교체를 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요?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챗봇 관련주, AI 관련주 이런 쪽으로 빅데이터 관련주로 옮기고 싶겠지만 그 전부 다 품절주거든요. 그래서 적은 시세로 적은 돈으로 주가를 급등시켜버릴 수 있고 그리고 매수세가 끊기면 바로 폭락이 나오는 종목들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또 열광하면서 따라 붙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대형주가 올라가지만 내 종목은 가지 않고 있는데 그게 바닥인 줄 알고 내 종목도 가겠지라는 하나의 희망을 품으면서 자꾸 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박스권 하단부를 확인을 하고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좀 나와서 저점을 깰 거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지만요. 지금 이렇게 자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점을 깬다면 조금 충격적인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2200포인트를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2200포인트까지 왔을 때 악재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보면서 여기서 매수에 임해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평생 사지 마라라고 문현진 멘토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가 아니라 사도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바닥을 만든 시기는 맞는 것 같으나 이왕이면 좀 더 유리한 자리에 사도 좋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라 1, 2년을 기다려왔는데 그거 일주일, 한 달, 두 달 이거 못 기다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왜 그러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충분히 메리트 좋은 자리에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종목 교체 굳이 할 이유가 없다. 혹여나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잡주라 가지고 급등이 나와서 본전 근처나 수익권의 근처에 와 있다면 저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은 큰 법입니다. 지금 연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연준은 단 한 번도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도 물가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면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알고는 있었지만 원래 그런 연준인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게 실망으로 변질되면서 저는 주가 변동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조언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지금은요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고 해도 충분히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기다리시고 내 종목 굳이 손절할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팔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종목들만 정리하는 관점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바닥을 잡았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인가 아니면 이 종목은 그냥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종목인가를 같이 판단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